어느 고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글도 모르고 웃기만 하는 이름 대신 바보라 불리던 아이. 낮에는 소처럼 부려먹히고 밤에는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머슴 하나 때문에 탐욕으로 배를 불리던 양반이 무릎을 꿇고 마을을 쥐고 흔들던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고을 전체의 운명을 바꾼 기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밥맛을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 그해 여름 마을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7살 칠복이의 부모도 그 병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도 그 충격과 병을 이기지 못하고 보름 만에 뒤따라 돌아가셨습니다. 7살 칠복이는 하루아침에 친척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린 칠복이는 빈 초가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거리를 떠돌며 구걸을 했습니다. 장터에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렸고 남의 집 부엌 뒤에서 버려진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었습니다. 칠복이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며칠씩 굶기 일쑤였고 추운 밤이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떨며 잠을 청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아마도 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칠복이가 장터에 나가 구걸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장터로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비단 옷을 입은 중년의 양반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하인 서너 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최판서 나리께서 오셨습니다. 칠복이는 최판서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최판서는 마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유지였습니다. 3대를 내려온 양반 집안의 후손으로 논밭만 수백 마지기요. 마을 전체 땅의 절반 가까이를 가진 큰 부자였습니다. 그의 집은 기와를 얹은 99칸짜리 큰 저택이었고 머슴과 하인만 해도 20이 넘었습니다. 칠복이는 최판서를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나리, 배가 너무 고파요. 한 푼만 주셔요. 최판서는 칠복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 누더기 옷을 걸친 모습, 온몸에 때가 끼어 거짓골이 따로 없는 모습. 최판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불쌍한 아이를 구한다는 생각보다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거두면 공짜로 머슴 하나 얻는 셈이 아닌가. 밥만 조금 주면 평생 부려먹을 수 있을 것이고 고아니 도망갈 곳도 없을 터이다. 최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 우리 집에서 일을 시키도록 하겠다. 칠복이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죽지 않아도 되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잘 곳이 생긴다는 생각에 어린 칠복이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하인이 칠복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서 따라와라. 판서나리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다. 칠복이는 그렇게 최판서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처음 며칠 칠복이는 감사했습니다. 죽을 뻔했던 자신을 살려준 것만으로도 고마웠고 비록 헛간 구석이지만 잘 곳이 생겼으며 비록 보리밥이지만 먹을 것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살 어린아이에게 시키는 일은 가혹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무거운 물통을 나르고 큰 개의 밥그릇을 씻고 달장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작은 몸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들이었지만 칠복이는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매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최 판서의 부인은 특히 매정했습니다. 이놈, 밥만 축내는 주제에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느냐. 칠복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차없이 회초리를 들었고 다른 하인들도 어린 칠복이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칠복이는 깨달았습니다. 최 판서가 자신을 거두어 준 것은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공짜로 부릴 머슴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다시 거리를 떠돌아야 했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칠복이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7살 어린아이였던 칠복이는 어느새 22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 동안 칠복이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가는커녕 제대로 된 옷 한 벌 받아본 적이 없었고 글자 하나 배울 기회도 없었으며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매일 혹사당하며 사람들에게 천대받으며 자란 탓에 칠복이는 말을 더듬고 행동이 느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바보 칠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조차 그를 보면 놀리곤 했습니다. 칠복이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길어다 부엌에 채워놓고 소먹이를 준비하고 장작을 패어 쌓아두어야 했습니다. 아침밥은 마을 개들도 먹지 않을 법한 거친 보리밥 한 덩이가 전부였고 그나마도 제대로 씹어 먹을 시간도 없이 다음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논밭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뒷간을 치우고 말 먹는 통을 씻는 등 다른 머슴들도 싫어하는 온갖 더러운 일들을 도맡았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헛간 구석 좁은 공간에 누워 잠을 청할 수 있었는데 그곳은 겨울이면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고 여름이면 모기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늘 배가 고팠고 옷은 기워 입어도 모자라 곳곳이 해져 있었으며 신발은 제대로 된 것이 없어 맨발로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던 칠복이는 그저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칠복이는 생각했습니다. 7살 때 그냥 길가에서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까? 차라리 장터에서 최 판서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이런 삶이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이른 봄날 최 판서의 부인이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신비나 떨어진 장터에 가서 무명석 필과 소금 한 마를 사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지 못하면 저녁밥은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칠복이는 낡아 빠진 삼배옷과 기운 자국이 여러 군데 있는 옷을 입고 무거운 지게를 짊어진 채 맨발로 십리 길을 걸었습니다. 봄이라고는 하나 아직 쌀쌀한 날씨였고 산길은 험했으며 돌에 발이 찍히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불평을 해봤자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매만 맞을 뿐이었으니까요. 장터에 도착한 칠복이를 본 상인들과 사람들은 그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불쌍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비웃거나 무시했습니다. 특히 건달들은 칠복이를 보면 일부러 놀려대곤 했습니다. 그날도 몇몇 젊은이들이
칠복이를 둘러싸고 조롱했습니다. 어이, 바보 칠복이. 오늘은 혼자 심부름 왔네? 하하하. 저놈이 돈 계산이나 할 줄 알까. 최판서 댁에서 주워온 거지 주제에 아직도 얌전히 살고 있네. 바보라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칠복이는 고개를 숙이고 그저 허허 웃으며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자신만 더 다칠 것이라는 걸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년 전 이 장터에서 자신을 거두어줬던 최판서. 그때는 구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이었던 것이지요. 물건을 받고 돌아오는 길, 칠복이는 최판서의 아들 소남과 마주쳤습니다. 20살의 소남은 아버지의 재산만 믿고 술과 도박에 빠져 사는 망난이었습니다. 글 공부는 뒷전이고 날마다 기생집과 노름판을 전전하며 돈을 물쓰듯 하는 한량이었습니다. 소남은 술에 취한 채로 칠복이를 발견하고는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칠복이가 지고 온 무명 보따리를 풀어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명이 석필이 아니라 2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물건 가게 주인이 석필을 싸주었고 자신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남은 칠복이가 한 필을 빼돌려 팔아먹었다고 우겼습니다. 사실은 소남 자신이 술값을 마련하려고 한 필을 슬쩍 빼낸 것이었지만 바보 칠복이에게 누명을 씌우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남은 칠복이를 질질 끌고 집으로 돌아갔고 최판서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최판서는 칠복이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칠복이를 마당에 꿇어앉히고 회초리로 다리를 마구 내리쳤습니다. 20대의 회초리를 맞은 칠복이의 다리는 피멍이 들고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걷기조차 힘들 정도였지만 저녁밥도 주지 않고 헛간으로 쫓아냈습니다. 칠복이는 헛간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칠복이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한가? 7살 때부터 15년을 이 집에서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며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이 삶이 과연 살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고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7살 때 그냥 장터에서 굶어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까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용서를 빌고 자신이 너무 모자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이 고통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몰랐습니다. 그 기도가 뜻밖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최판서는 칠복이를 불러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산 너머 큰 마을에 사는 친척 댁에 급한 편지를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안에 다녀오지 못하면 또 매질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말입니다. 칠복이는 편지를 품에 넣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산 너머 마을까지는 험한 고갯길을 넘어 2시간 반은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사흘 전에 맞은 매 때문에 가리가 아직도 아팠지만 칠복이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비탈진 오르막길이 계속되었고 곳곳에 돌과 나무 뿌리가 튀어나와 있어 걸음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칠복이는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늦으면 또 매를 맞을 테니까요. 고개를 넘어 반쯤 내려왔을 무렵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맑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곧이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습니다. 칠복이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를 피할 만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장대 비를 맞았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약은커녕 쉴 형편도 아닌 그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거대한 고목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적어도 500년은 됐을 법한 거대한 느티나무였습니다. 둘레가 어른 10명은 안아야 할 정도로 굵었고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 하늘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나무에 산신령이 깃들어 있다는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함부로 나무를 해치거나 무례하게 굴면 큰 화를 입는다고 했고 반대로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령나무라고 불렀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칠복이는 나무 아래로 몸을 피하며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비록 바보라고 불리지만 예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신령님, 잠시 비를 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칠복이에게 평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바람은 나무를 흔들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번개가 산허리를 가르며 번쩍였습니다. 칠복이는 겁이 났습니다. 번개가 높은 나무를 내리친다면 자신도 위험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나무 아래를 벗어나 빗속을 달리는 것 또한 위험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나무 밑에서 몸을 최대한 낮추고 웅크린 채 빗줄기가 잦아들기만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콱콱콱쾅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거대한 번개가 느티나무의 굵은 가지를 강타했고 그 전류가 나무를 타고 내려와 그 아래 서 있던 칠복이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으악! 칠복이는 온몸에 격렬한 충격이 왔고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팠으며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칠복이의 머리카락은 타서 곤두섰고 입고 있던 헌 옷은 여기저기 구멍이 났으며 온몸에서는 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나무 아래 쓰러진 채 폭우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칠복이는 의식이 없었고 차가운 빗물이 그의 몸을 적셨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대로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칠복이의 심장은 미약하게 남아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던 한 노인이 칠복이를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깜짝 놀라 칠복이의 몸을 확인했습니다. 숨은 겨우 붙어 있었고 맥박은 느리게 뛰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칠복이를 업고 산을 내려와 최판서 댁에 알렸습니다. 최판서의 부인은 귀찮다는 듯 혀를 찼지만 그래도 머슴 하나가 죽으면 일손이 모자라니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 했습니다. 물론 치료비는 나중에
칠복이의 일당에서 빼기로 하고 말입니다. 의원이 칠복이를 진찰했습니다. 번개를 맞았다는 말에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번개를 맞고도 살아있다니 기적이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어쩌면 평생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의 예상과 달리 칠복이는 사흘 만에 눈을 떴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헛간에 누워있던 칠복이가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헛간의 틈새로 비쳐 들어오고 있었고 밖에서는 달 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복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익은 헛간의 풍경, 구석에 쌓인 지푸라기 더미, 벽에 걸린 낡은 농기구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칠복이는 자신의 눈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더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벽 구석에 작은 거미줄까지 보였고 지푸라기 사이에 벌레 한 마리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이 달랐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양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 장터에서 본 글자판의 글씨들, 사람들이 나누던 대화, 심지어 몇 년 전에 스쳐 지나갔던 장면들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마치 현재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칠복이는 헛간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최판서의 책방에서 버려진 천자문이었습니다. 예전에 칠복이에게는 그저 알 수 없는 까만 점들이 빼곡히 박힌 종이 뭉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늘천, 땅지. 칠복이는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글자를 술술 읽어 내려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단순히 읽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각 글자의 뜻이 이해되었고 문장의 의미가 파악되었으며 심지어 그 속에 담긴 깊은 뜻까지 깨달아졌습니다. 칠복이는 책장을 넘기며 계속 읽었습니다. 천자문이 끝나자 옆에 있던 다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배우는 기본책이었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읽혔고 내용이 이해되었습니다. 칠복이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습니다. 번개를 맞은 후 그의 머리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새로운 능력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칠복이는 손으로 머리를 짚었습니다. 번개를 맞은 흔적인지 머리카락 일부가 타서 없어졌고 희미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맑고 또렷했습니다. 칠복이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는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갑자기 바보였던 사람이 똑똑해졌다면 사람들은 의심할 것입니다. 귀신이 씌었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칠복이는 15년간 이 집에서 당한 억울함과 모욕을 생각했습니다. 최판서와 그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비웃었는지. 이제 칠복이에게는 그 모든 것을 바로잡을 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분간은 여전히 바보인 척하며 최판서 댁의 나쁜 짓과 약점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때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칠복이는 일어나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판서의 부인이 그를 보고 놀라워했지만 칠복이는 여전히 어눌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이제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바보 같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집안의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며 사랑방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귀까지 예전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나누는 작은 속삭임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최판서와 그의 아들 소남이 몰래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번 가을 수확 때 땅을 빌린 사람들에게 받는 돈을 더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거짓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더 많이 받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계속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그날 밤 다른 머슴들이 모두 잠든 후 칠복이는 조용히 헛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사랑방 쪽으로 몸을 낮추고 다가갔습니다. 최판서의 책방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조심스럽게 책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와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장 앞으로 다가가 문서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장부와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칠복이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빠르게 문서를 읽었고 그의 머리는 그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했습니다. 땅 빌려주는 계약서, 땅 사고 파는 문서, 관청과 주고받은 편지들. 그리고 숨겨진 서랍 속에서 칠복이는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2개의 장부였습니다. 최판서는 겉으로 보여주는 장부 외에 실제 들어오고 나간 돈을 기록한 비밀 장부를 따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관리들에게 바친 뇌물의 액수, 마을 공동돈을 빼돌린 내역, 땅을 빌린 사람들을 속여 빼앗은 방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기억했습니다. 숫자 하나, 날짜 하나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책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칠복이는 매일 밤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바보 머슴으로 일하고 밤에는 최판서가 행한 악행들을 하나씩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저장했습니다. 칠복이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판서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부당하게 모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언젠가 반드시 세상에 폭로하리라 다짐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웃 마을의 부자 김진사가 최판서를 찾아와 마을 비싼 소유권을 주장하며 관청에 소송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 산은 대대로 마을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며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집들은 그 산에서 뗄나무를 구해 겨울을 나고 봄에는 나무를 캐어 끼니를 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오래된 문서를 들고 와서 그 산이 원래 자기 조상이 개간한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서에는 분명히 김씨 집안 소유라고 적혀 있었고 관청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산을 빼앗기면 생계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최판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최판서가 마을의 양반이고 그를 아는 사람이니 무언가 방법을 찾아줄 것이라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판서는 안타까운 척만 할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김진사와 이미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진사가 산 소유권을 받으면 그것을 나무 장사꾼에게 팔아넘기고
이익을 둘이 나눠 갖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마을 산의 진짜 소유권 문서는 최 판서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지만 최 판서는 그것을 감춰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복이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최 판서의 책방에 들어가 숨겨진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빼내어 마을 훈장 선생님의 집 대문 앞에 몰래 놓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장 선생님은 대문을 열다가 문서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서를 펼쳐본 그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것은 마을 산이 공동 소유임을 증명하는 원본 문서였습니다. 관청의 정식 도장과 함께 오래전부터 마을 공동 소유로 지정되었다는 기록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훈장 선생님은 즉시 마을 사람들을 모아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이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누가 그 문서를 가져다 주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분명 누군가 마을을 돕는 의로운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혹시 임금님이 몰래 보낸 암행어사가 이 마을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칠복이는 여전히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사는 과부 박 씨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박 씨는 남편이 일찍 죽은 후 혼자 힘으로 어린 두 자식을 키우며 작은 밭을 일구며 살고 있었습니다. 최 판서의 아들 소남이 그 밭을 탐냈습니다. 밭의 위치가 좋아서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소남은 교활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박 씨가 3년 전에 최 판서 댁에서 돈을 빌렸다는 거짓 빈문서를 만든 것입니다. 소남은 위조한 문서를 들고 박 씨를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씨는 황당했습니다. 자신은 한 푼도 빌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서에는 박 씨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소남이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소남은 예전에 다른 일로 박 씨가 찍었던 도장을 슬쩍 훔쳐 거짓 문서에 찍어 놓은 것입니다. 박 씨는 그를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위조된 것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남은 박 씨에게 협박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밭을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관청에 고발하여 감옥에 보내겠다고 말입니다. 박 씨는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칠복이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소남의 방에 몰래 들어가 위조 문서의 원본과 박 씨의 도장, 그리고 소남이 비밀리에 기록해둔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그 장부에는 소남이 그동안 저지른 각종 사기 행각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문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함께 썼습니다. 그는 밤새 촛불을 켜고 정성스럽게 글을 썼습니다. 편지에는 문서가 위조된 이유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종이의 질과 먹물의 상태를 보면 최근에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 박 씨의 도장이 어떻게 도둑 맞아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소남의 다른 사기 행각들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이 편지와 증거 문서들을 마을 이장님의 집 대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장님은 이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의 문장은 마치 훌륭한 선비가 쓴 것처럼 아름답고 논리가 정확했습니다. 이장님은 즉시 증거를 가지고 소남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소남은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결국 거짓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씨는 밭을 지킬 수 있었고 소남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후에도 칠복이는 계속해서 마을의 불의를 바로잡았습니다. 어느 날은 최판서가 관청의 관리자와 짜고 마을 세금을 부풀려 받아먹는 증거를 찾아내어 윗 관청에 고발했고, 어느 날은 최판서가 빼돌린 마을 공동돈의 행방을 밝혀냈습니다. 또 어느 날 밤에는 마을의 가난한 집들을 몰래 찾아가 쌀과 돈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쌀과 돈은 최판서 댁의 창고에서 슬쩍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그것을 정당한 재분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최판서가 부당하게 빼앗아서 모은 것이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에 의로운 사람이 숨어 있다는 것, 밤마다 나타나 약한 사람을 돕고 나쁜 사람을 벌한다는 것, 그는 마치 하늘이 보낸 천사 같다는 것. 사람들은 그를 이적이라 불렀고 밤의 선비라고도 했으며 정의의 사자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칠복이는 여전히 낮에는 바보 머슴으로 일하며 사람들의 놀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면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칠복이는 최판서 댁의 모든 나쁜 짓을 파악했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판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가 말입니다. 칠복이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판서를 단순히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마을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칠복이는 마지막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최판서의 책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최판서가 최근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근 마을의 부자와 짜고 가짜 소송을 벌여 마을 사람들의 땅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책방의 비밀 서랍을 열고 문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최판서와 소남, 그리고 몇 명의 하인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들어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칠복이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비밀 문서들이 사라지는 것을 눈치챈 최판서가 덫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최판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히 주인 집 책방에 몰래 들어오다니. 내 놈이 그동안 우리 집을 괴롭혔던 도둑이었구나. 이제 내 놈을 관청에 넘겨 사형시키겠다고 말입니다. 칠복이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끝낼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칠복이는 천천히 일어서며 최판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빛나는 지혜로운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판서, 저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석 달 전 번개를 맞고 깨어났을 때부터 저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판서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고 소남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최판서가 지난 10년간 저지른 모든 나쁜 짓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날짜와 액수,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까지 정확히 말했습니다. 마을 공동돈 횡령, 뇌물, 땅 빌린 사람 착취, 문서 위조, 사기. 그 모든 것을 말입니다.
최 판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소남이 화가 나서 칼을 휘두르려 하자 칠복이는 재빠르게 옆으로 비켜 소남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칼을 빼앗아 던져버렸습니다. 칠복이의 몸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번개를 맞은 후 그의 몸 능력도 향상된 것 같았습니다. 최 판서는 황급히 하인들을 시켜 칠복이를 묶게 했습니다. 여럿이 달려들자 칠복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신의 계획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판서는 다음 날 아침 즉시 칠복이를 관청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인집 책방에 몰래 들어가 중요, 문서를 훔치려 한 도둑이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바보 칠복이가 도둑이라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판서의 권세를 아는 사람들은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관청의 사또 앞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또는 이 지역에 부임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젊은 관리였습니다. 그는 정의감이 강하고 백성을 아끼는 것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또가 칠복이에게 물었습니다. 고소인 최 판서는 내가 책방에 몰래 들어가 문서를 훔치려 했다고 주장하는데 무엇이라 변명하겠느냐고 말입니다. 칠복이는 차분하게 고개를 들어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명확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진짜 도둑을 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최 판서야말로 진짜 도둑입니다. 관청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최 판서는 지난 10년간 마을 공동돈 3,000냥을 훔쳤으며 관리들에게 뇌물로 800냥을 바쳤고 땅을 빌린 사람들을 속여 부당한 돈 2,000냥을 벌었습니다. 또한 문서를 위조하여 마을 사람들의 땅을 빼앗으려 했으며 이웃 마을의 김진사와 짜고 마을 공동 소유의 산을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칠복이는 한 가지 구체적인 날짜와 액수, 관련 인물들을 열거했습니다. 그의 기억력은 완벽했고 그의 논리는 정확했으며 그의 말투는 훌륭한 선비를 능가했습니다. 최 판서는 벌떡 일어나 항변했습니다. 저 미친놈의 헛소리를 믿지 말라고, 바보 머슴이 어떻게 그런 것을 알 수 있겠느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최 판서의 책방 책장 뒤에 숨겨진 서랍이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 오른쪽에서 세 번째 책을 빼면 비밀 손잡이가 나옵니다. 그곳에 2개의 장부가 보관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나쁜 짓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즉시 관청 사람들을 최 판서 댁으로 보냈습니다. 최 판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부인했지만 사또는 단호했습니다. 1시간 후 관청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비밀 서랍에서 발견된 2개의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칠복이의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사또가 장부를 펼쳐보자 거기에는 최 판서의 모든 범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횡령 액수, 뇌물 내역, 착취 방법, 같이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의 이름. 모든 것이 최 판서 자신의 손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관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 판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소남은 떨고 있었습니다. 칠복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 판서의 아들 소남은 마을의 과부 박 씨의 밭을 빼앗으려고 빈 문서를 위조했으며
그 증거는 이미 마을 이장님께 전달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서 있던 이장과 훈장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익명으로 전달받은 문서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사또에게 제출했습니다. 증거가 쌓이고 쌓이자 최판서와 소남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또는 놀라운 표정으로 칠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칠복이,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아냈느냐? 그리고 글을 읽을 줄 아느냐? 내가 글을 배운 적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칠복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석 달 전 번개를 맞은 이야기, 그리고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글자가 읽혔고,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히지 않았으며, 어려운 계산도 순식간에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사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그대에게 지혜를 내려주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지혜를 옳은 일에 사용한 그대는 진정한 어진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칠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존경과 감동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을의 처녀 춘향이도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칠복이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몰래 도와주었고, 자신의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도 약을 구해다 주었다고 말입니다. 훈장 선생님도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칠복이는 비록 글을 배우지 못했지만 마음씨만큼은 이 마을에서 가장 고든 사람이었다고. 그가 이제 지혜까지 얻었으니 이는 하늘이 내린 복이라고 말입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칠복이는 무죄다. 오히려 최판서와 그 아들 소남을 횡령, 사기, 문서 위조, 뇌물수수 혐의로 잡아들여라. 관청 사람들이 최판서와 소남을 묶었습니다. 최판서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칠복이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맞이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칠복이는 마을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바보라고 놀렸던 것을 사과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칠복이는 모든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복수심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행동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또는 칠복이를 관청으로 불러 제안을 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응시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의 재능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고,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칠복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천민 출신이고 정식으로 학문을 배운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또는 조정에서 최근 출신에 관계없이 재능 있는 사람을 뽑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칠복이는 며칠간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합격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판서의 재산은 법에 따라 빼앗겼습니다. 그 재산의 대부분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부당하게 빼앗긴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졌고, 횡령된 마을 공동돈도 돌려받았습니다. 칠복이는 관청에서 자신의 몫으로 받게 된 상금과 함께 일부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마을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칠복이는 학교 개관식에서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신분이 없습니다. 양반의 자식이든 상놈의 자식이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도 늦게나마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모여들었습니다. 칠복이는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과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머리는 모든 것을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옛 성인들의 가르침을 읽고 역사를 공부하고 시와 글을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칠복이는 한양으로 올라가 수많은 양반 자제들과 함께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장에서 칠복이를 보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천민 출신이 감히 과거를 보다니 주제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그의 답안지는 완벽했습니다. 문장은 아름다웠고 논리는 정확했으며 역사와 옛 가르침에 대한 이해는 깊었습니다. 발표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칠복이가 장원급제를 한 것입니다. 대과장원은 전국에서 단 한 명만 나오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바보 머슴이었던 칠복이가 조선 팔도를 통틀어 최고의 인재가 된 것입니다. 칠복이는 한양에서 여러 관직을 거쳤습니다. 그는 어디서나 깨끗하고 공정했으며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고 3년 후에는 임금님의 밀명을 받는 암행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암행어사 칠복이는 팔도를 순찰하며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었습니다. 나쁜 관리를 벌하고 억울한 송사를 바로잡고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선 전국에 의로운 관리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칠복이는 자신이 자란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니라 임금님의 밀명을 받은 어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기뻐하며 맞이했습니다.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나아져 있었습니다. 칠복이가 세운 학교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예전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마을 어귀에 서서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는 머슴으로 살았고 바보라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번개라는 시련을 주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정직하고 선한 사람을 반드시 돕습니다. 군장 선생님이 다가와 칠복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칠복이, 아니 어사 나리는 이 마을의 자랑이라고, 그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칠복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만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신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꽃 피울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제가 바보 머슴에서 어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칠복이는 웃으며 사람들과 어울렸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바보 취급을 받지도 모욕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관리이자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칠복이를 평소 도와주던 춘향이가 수줍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칠복이가 힘들 때 몰래 밥을 나눠주기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기도 했던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처녀였습니다. 춘향이는 칠복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 늘 응원하고 있었다고, 바보라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도 자신은 칠복이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칠복이는 춘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춘향낭자,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당신이 보여준 작은 친절들을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둘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칠복이는 이후에도 암행어사로서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공평하고 정의로웠으며 약한 사람의 편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선 팔도의 의로운 관리로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복이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믿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25살까지 바보로 살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칠복이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의 전설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번개 맞은 어사 또는 칠복대감이라 불렀고 그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꼭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